샬롬.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김 르에미야의 탄생.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 나이 27이 되자 부모님의 근심은 더 이상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나는 위로 오빠 하나뿐인 외동딸이었다. 아버지는 자유당, 공화당, 민주당 이렇게 정권이 3번이나 바뀌어도 평생 군수로 정년퇴임을 하신 공직자셨다. 그가 재임했던 고을마다 송독비를 세우려는 칭송을 받으며 오직 청렴 한 가지로 공직을 수행하신 분이셨다. 어머니는 경상도 양반 가문을 자랑하는 대가의 따님답게 그 삶이 반듯했으며 우리 남매에 대한 어머니의 가르침은 자애롭고도 엄격했다. 외가인 경상북도 성주군 월악면 한계마을은 원래 보수적인 고장이기도 했지만 할머니와 어머니의 가르침은 아녀자의 몸가짐에서부터 어른 앞에 앉고 서는 예의범절이 엄엄했다. 자신에게는 인색하되 이웃에게는 넉넉하고 후하게 하라. 가난한 이웃을 위한 쌀 한 말은 아깝지 않지만 쌀 한 톨은 귀히 여겨라. 밥그릇에 밥풀 하나라도 버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을 정도로 어머니의 근검절약은 무서웠다. 아무리 못쓰게 망가진 물건이라도 어머니의 손에서는 신기하게 살아났다. 그렇게 보수적인 분들이 딸 자식을 서울로 유학 보내셨다. 이화 여자 대학이 기독교 대학이요 여자 대학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대학을 졸업한 후 대학원을 마치고 나서 나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날 계획을 세웠다. 부모님도 공부를 더 하겠다는 내 의지를 꺾으려 하지는 않으셨지만 유학 가기 전에 결혼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었다. 내가 이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고려대 행동과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있던 1969년의 일이다. 김종길 교수님이 연구실로 찾아오셨다. 경상도 양반의 보수성을 단단히 지녔으면서도 영시 강의를 멋지게 하는 그분은 빙긋이 웃으며 사진 한 장을 책상 위에 내놓았다. 내 친척 동생이요. 이 사람은 서울공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지금 미국 뉴욕의 렌셀리어 공과대학에서 박사학위 과정 중에 있어요. 나는 사진을 정면으로 볼 용기가 나지 않아 눈을 내리뜨고 있었다. 그 셋째 형인 김옥일 박사가 마침 소련 핵물리학회 초청으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소련을 방문하게 된다는군요. 박 대통령이 김 박사에게 소련을 방문하기 전에 서울에 먼저 들를 것을 특별히 요청하셔서 일주일 동안 귀국하게 된답니다. 이번 기회에 동생 대신 김옥일 박사를 한번 만나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김 선생도 미국 유학을 앞두고 있으니 신랑감으로 김영길 군이 어떨지 생각해 보세요. 그가 돌아간 뒤에야 책상 위에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미국으로 건너가기 전 덕수궁에서 찍었다는 신랑감의 사진은 뚜렷하지 않았으나 안경을 낀 모습이 순박해 보이긴 했다. 그해 6월 서울에 도착한 김옥일 박사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나를 만나러 고려대 연구실로 찾아오셨다. 김종길 교수님이 함께했지만 거북한 자리였다. 신랑이 될 사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묻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선을 보인 것이다. 김옥일 박사가 미국으로 돌아가고 나서 얼마 후에 나는 김영길이라는 이름이 적힌 항공 우편 한 통을 받았다. 나는 조금 설레는 마음으로 봉투를 뜯었다. 얼마나 공을 들여 편지를 썼는지 글자 하나하나가 단정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의 글씨는 워낙 악필이어서 카이스트 제자들은
그의 흘린 글씨체를 알아보기까지 한 학기가 걸린다고 했다. 영아양, 보십시오. 처음 쓰는 편지라 무엇을 써야 할지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집안에 대해서는 대략 아실 줄 생각됩니다만 저는 1967년에 도미하여 그해 9월부터 미주리 주립대학에서 금속공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올 가을 학기부터 뉴욕주 트로이에 있는 1824년에 세워진 미국 최초의 공과대학인 렌셀리어 공과대학에서 재료공학 분야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아는 집에서 부르는 내 아명이었다. 며칠 뒤 두 번째 편지가 도착했다. 안녕하셨습니까? 갑작스러운 편지에 많이 놀라셨을지도 모르겠군요. 지난번에 보낸 편지는 잘 받아보셨는지요? 가을 학기 등록을 마치고 오늘 첫 강의를 받았습니다. 요즘 영화양의 회신을 무척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쯤 오려나 매일 편지함을 열어보고는 합니다. 지난번 주소는 학교 실험실 주소였고 앞으로는 이 주소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다시 세 번째 편지가 도착했다. 그의 집안을 잘 알고 계셨던 부모님은 사익감으로 적극 찬성하며 빨리 답장을 쓰라고 나를 재촉하셨다. 답장을 선뜻 쓰지 못하던 나는 조심스럽게 첫 번째 편지를 썼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가는 것을 당연하게 알던 내가 단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한 편지였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혹시 기독교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같은 신앙을 가진 분과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 편지를 띄우고 나서 영거포 한 주일에 한 번씩 오던 그의 편지는 한동안 끊어졌다. 한 달 가까이 소식이 없자 조금 후회스러웠다. 첫 편지에 내 의사를 너무 강하게 표현했나? 조금 더 친해진 후에 신앙 이야기를 할 걸 그랬나? 전통 유교 가문에서 자란 그에게 갑자기 기독교를 강요했으니 부담스러웠겠지.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 그에게서 답장이 왔다. 주신 편지 받고 오랫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에 대해 생각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자라면서 지금까지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했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아양의 편지를 받은 뒤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이 정말 존재하는지 저도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앞으로 이룰 가정을 지켜주시는 신이 있다면 저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학도인 그는 하나님도 연구하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적어도 기독교에 대한 거부 반응은 없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그의 편지는 과학도답게 단순하고 담백했지만 행간과 글씨 속에서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내용과 글자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인 그의 편지는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 때로는 하루에 두 통씩 한꺼번에 도착할 때도 있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꼼꼼하게 그려놓듯이 쓴 글씨와 나날이 새로운 디자인의 우표가 붙여진 편지 봉투를 보면서 나는 그의 정성스러움에 감동하곤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편지를 무척 쓰기 싫어하는 그가 박사과정 논문을 준비하느라 밤새워 공부하면서도 그렇게 자주 편지를 썼다는 사실이 신기하다. 그에 대한 답례로 나도 새로 발행되는 기념 우표를 사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서울중앙우체국으로 달려가기도 했다. 어느새 나는 우표를 수집하는 취미까지 생겼다. 원래 제 글씨가
명필인데다 생각이나 마음을 글로 적는 데는 서툴러서 지금 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제 마음은 영화양으로만 가득 찬 듯 합니다. 보내주신 영화양의 사진은 제 책상 위에 꽂아 놓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들어오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영아양과 꼭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한 번도 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눈 일은 없지만 형님들의 이야기와 보내주신 사진을 보면 볼수록 제 일생의 반려자라고 생각됩니다. 저에 대한 생각과 기대는 어떠하신지 퍽 궁금합니다. 어쩌면 한 번도 만난 일이 없기에 그만큼 꿈이 아름답고 기대에 차 있으며 보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고 있는 모든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저의 공부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고생이 따르겠지만 모든 것을 서로 이해하고 도와가며 아름다운 앞날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회신 고대합니다. 그의 가을, 나는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청년에게서 그렇게 청혼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그에게서 부지런히 편지가 왔고 국제 전화도 자주 걸려왔다. 그때만 해도 국제 전화를 걸려면 전화국에 신청을 하고도 끝도 없이 기다려서야 겨우 연결되던 시절이었다. 때로 어머니와 숙모님은 우리의 전화를 엿들으며 무척 재미있어 하셨다. 요즘 세상에 사진만 보고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건 대단한 모험이야. 신랑 형님에게 대신 선보이고 결혼한다니 너 정신 있는 거니? 친구들은 어이없어 하며 핀잔 섞인 충고를 했다. 그러나 어쩐지 내 마음은 편안했다. 겨울도 그렇게 가고 새해가 되었다. 1970년 6월 9일 그가 귀국하는 전날 밤 나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무렵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던 정비석 씨의 소설 산유화가 머리를 스쳐갔다. 신부가 면사포에 웨딩드레스까지 맞추어 놓고 결혼식 전날 도망가는 내용의 소설이었다. 예식장 예약하고 청첩장까지 다 돌린 마당에 혹시 내일 만날 신랑이 너무 실망스러워 달아나고 싶어지면 어쩌나 생각했다. 신랑을 처음 만나는 날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공항에 갔다. 사진으로만 본 사위를 맞이하려는 어머니도 적잖이 긴장하시는 기색이었다. 집안에 대해서는 서로 샅샅이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래도 하나뿐인 사위가 어떤 인물인지 몹시 궁금해 하시는 듯 했다. 어머니 저기 와요. 저 사람이에요. 제 신랑이라고 단박에 알아보네. 나는 그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초여름에 겨울 양복을 입고 까만 뿔테 안경에 비쩍 마른 덥수룩한 장발에 그는 영락없는 촌사람이었다. 결혼식을 엿새 앞두고 박사학위 자격시험을 끝내자마자 귀국하느라 이발할 시간조차 없었다고 했다. 지난 겨울 약혼 기념으로 겨울 양복을 한 벌 맞추어 보냈는데 그는 그 양복을 착실하게 입고 귀국한 것이다. 나중에 들으니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는 사람끼리 쉽게 알아보려면 그쪽에서 보내준 양복을 입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입고 온 것이라 했다. 그만큼 절대로 한눈 팔 줄 모르는 고지식한 사람이었다. 신랑이라면 모름지기 허여멀겋고 살도 투덕투덕 올라 신수가 훤한 젊은이여야 한다고 생각하던 어머니는 적잖이 실망하신 눈치였다. 삐쩍 말라서 그런지 머리가 유난히 커 보이는 그는 미국 생활 4년이 넘는다는데 세련된 구석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어머니, 마음에 드세요? 나는 어머니 눈치를 살피며 물었다. 내가 마음에 든다면
내사 괜찮지 뭐. 어머니의 시원찮은 반응이 마음에 걸렸다. 비록 촌티나는 그였지만 나는 벌써 그 사람을 내 마음 안에 접어두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결혼식 준비 때문에 대구로 먼저 내려가시면서 내게 당부하셨다. 얘야, 아무래도 신랑 예복은 감색으로 맞춰야겠다. 검은색을 입으면 더 말라 보이는 기라. 그리고 얼른 이발부터 해야겠다. 조선호텔 커피숍에서 처음으로 우리는 마주 앉았다. 편지로는 그렇게 자연스러웠는데, 미국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그렇게 반가웠는데, 막상 단둘이 마주 앉아 있으려니 서로 바라만 볼 뿐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그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갑갑한 장면이 반전되기를 기대하며 시선을 건네자니 미국 동전 생입이었다. 10센트짜리 하나, 5센트짜리 하나, 그리고 25센트짜리였다. 이것은 말이요, 구리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 동전은 니켈 합금인데 그는 그 일을 중대사로 들고 온 사람처럼 진지하게 설명했다. 누가 금속공학 전공이 아니랄까봐 첫 상면에 겨우 미국 동전 설명이람. 재미가 하나도 없었다. 다음 날 저녁 청운동 오빤에서 그를 초대했다. 저녁상을 물린 후 오빠는 슬며시 일어섰다. 잠시 뒤 오빠의 투벅한 경상도 사투리가 벽을 타고 들어왔다. 어머니, 신랑이 어제보다 오늘은 훨씬 낫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한 사흘 한국 음식 잘 먹으면 살도 오르고 훤해질 겁니다. 당사자가 듣는 줄도 모르고 저렇게 큰 소리로 말하다니. 하기는 이발을 말쑥하게 한 그는 어제보다 훨씬 나아 보였다. 대구로 내려가서 역에 마중 나온 장모를 뵙자 그는 웃음 띤 얼굴로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오늘은 제가 좀 괜찮습니까? 뜻밖의 인사에 어머니는 당황하셨으나 공항에서보다 환해진 그의 모습과 활달한 인사가 마음에 드시는 듯 나를 향해 곱게 눈을 흘리셨다. 내가 벌써 고자질을 했구나. 제 신랑이라고. 6월 15일 대리선을 보이고 편지와 전화만으로 마음을 주고받은 지 1년 만에 우리는 그렇게 결혼을 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